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예, 할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제가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또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두 가지만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피청구인 척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 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그 선관위 그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청구인 측에서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그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어제 사진 보고 저거 한데 그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주시면은 제가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회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네.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예,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중앙 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네.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거를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네, 여론조사 예, 꽃하고 여기 예. 들여보내면 안 된다. 예,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네. 들었습니다.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 그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근데 저기에 보면 생각입니다. 네. 뭐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그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군이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한 10몇 명 정도가 북해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1조로 해서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근데 이제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에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저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뭐 범건이 위치 추적인이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범건은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 탄핵부터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저 아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계엄 해제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차장한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비화폰은 저 무음으로 늘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가 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날 뭐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 또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그 결재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안 듣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란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차장 그 홍장훈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화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그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보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사가,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1명이나 2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명, 2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피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날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선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그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뭐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몇 %의 예산 삭감이 0몇 %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그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게 뭐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고요. 근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 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게 이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거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한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고 이제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데
계엄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그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준비시켰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족수가 다 차서 곧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죄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